수준? 뭐 대통령 부인이라도 되냐? 제 이름은 전영자예요. 올해 일은 하고도 둘이죠. 사람들은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말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제 손을 한번 보세요.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서 마디마디가 굵고 손톱 밑에는 흙대가 가실 날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영감이랑 이 악물고 새벽부터 밤까지 밭을 갈았죠. 자식 새끼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변하더군요. 제가 평생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시골 땅, 조상님이 물려주신 그 야산 전부가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네 이장님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번쩍거리는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오더군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내밀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죠. 0이 몇 개인지 한참을 세고 또 셌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제 손에 수백억 원이라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쥐어졌어요. 돈벼락을 맞았지만 제 삶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새벽이면 눈이 떠지고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가려다가 이제 밭이 없지 하고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기 일쑤였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전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호칭이 어찌나 어색하고 불편하던지 마치 내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억지로 껴입은 기분이었죠. 그 무렵이었어요. 서울에서 번듯한 회사 다닌다던 하나뿐인 아들, 민재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름은 하지민이에요. 키가 껑충하게 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빤빤하게 꾸민 여자였죠. 며느리 될 아이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른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아이고 어서 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하고 다가갔죠. 그런데 그 하지민이라는 여자는 제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손수건을 꺼내 제 손이 닿았던 자기 손을 쓱 닦는 거 있죠. 그러고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군요. 제 몸에 밴 흙냄새라도 맡는 것처럼요. 어머님, 집이 참 고즈넉하네요. 그 말이 어떻게 이런 총구석에서 살아요?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건 제 속이 꼬여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집안을 둘러보는 눈길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가득했어요. 민재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민이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저희는 시작부터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압구정에 집을 얻어야 해요. 민재 씨 미래를 위해서도 나중에 태어날 아이 교육을 위해서도 그게 맞아요. 제 아들 민재는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엄마, 지민이 말이 맞아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시작해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기가 막혔어요. 흙 파서 번 돈은 더럽고 그 돈으로 산 압구정 아파트는 깨끗하다는 건지 하나뿐인 아들 앞길 막는 어미가 되기 싫어서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저는 며칠 뒤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압구정에 있다는 아파트는 정말 억소리가 나더군요. 시골 땅 판 돈의 절반이 그 시멘트 덩어리 하나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이 집 내 이름으로 해놔야겠다. 지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냥 저희 공동 명의로. 민재도 거들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그냥 우리 이름으로 하면 되지. 저는 그 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시끄럽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이게 다 절차상 편하자고 하는 일이야. 나중에 너희가 돈 모아서 진짜 너희 집 살 때까지만 내가 맡아두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민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도 더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제 돈으로 제 명의로 된 압구정 아파트에 아들 내외를 들여보냈어요. 비싼 집에서 사니까 이제는 시어미한테도 잘하겠지. 그렇게 헛된 기대를 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첫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병원에 오라고 해서 부랴부랴 올라갔죠. 돈다발을 쥐어주니 그때는 며느리도 웃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지민이는 어머님,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서요. 외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요. 하면서 저를 병실 밖으로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외부 사람이라니요. 제가 그 아이 할미인데 말이죠. 유리창 너머로 손주 얼굴만 겨우 보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둘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아예 연락도 없더군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민재한테 전화를 했죠. 민재야, 별일 없냐? 지민이 몸은 괜찮고? 아, 맞다. 엄마 말하는 걸 깜빡했네. 얼마 전에 딸 낳았어요. 요즘 바빠서 말을 못했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가 어찌나 무심하게 들리던지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오라는 말 한마디 없는 게 야속했지만 제가 어른이니까 참았어요. 100일이 지나고 돌이 다가오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죠.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애미야, 둘째 돌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내가 올라갈까? 지민이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거 시끄럽게 안 해요. 그냥 가족끼리 밥 먹을 거예요. 가족? 나도 가족 아니냐? 나도 가서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제 말에 지민이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아, 그날은 준서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서요. 집이 좁아서 주무실 때도 마땅치 않고요. 어머니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다음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다음에, 그 다음에라는 말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내 손주 얼굴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바리바리 반찬을 싸지도 않았죠. 어차피 해가 봤자 어머님, 이런 건 짜고 달아서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하면서 버리는 걸 제가 다 알거든요. 그냥 지갑 하나 달랑 들고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내 집 가는데 눈치 볼 이유가 없죠. 서울은 여전히 복잡하고 정신이 없더군요. 택시를 타고 압구정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죠. 집안에 없는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한참 만에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죠. 나다, 애미야. 시어머니다. 그러자 화면이 켜지면서 지민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저를 확인한 며느리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왜 왔어? 하는 아주 불쾌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한참 만에야 철컥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또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빼꼼 열렸어요. 지민이가 피곤해 절은 얼굴로 저를 막아 써듯 문을 잡고 서 있었죠.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게 저를 본 며느리의 첫마디였어요. 어서 오세요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도 아니었죠.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며느리한테 입구에서 취조당하는 꼴이라니요. 저는 며느리가 비켜주지도 않는 그 좁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제 발목을 감싸는 것 같았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일알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저 왜 또 귀찮게 찾아왔나 하는 짜증이 노골적으로 묻어났죠. 저는 그 말에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며느리 지민이를 밀치듯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지민이가 뒤에서 질색하는 소리를 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죠. 집안 공기는 썰렁하기 짝이 없더군요. 텅 빈 모델하우스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남편하고 시골집에서 살 때는 이 시간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 사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죠. 그저 백화점 1층 화장품 가게에서나 나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독한 꽃향기만 코를 찔렀어요. 지민이는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거실 한가운데 멀뚱히 서 있는데도 그저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마치 현관에서 신발 팔러 온 외판원 쳐다보듯이요. 저 지금 바빠서요. 용건 있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마치 돈 받으러 온 빚쟁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수십억 원짜리 집을 공짜로 줘서 살게 해놨더니 그 집주인인 시어미한테 용건이 뭐냐고 묻다니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일단 손주들 얼굴부터 봐야겠다 싶었어요. 애들은 어디 있냐? 우리 강아지들 보러 왔지. 둘째 낳았다고 연락도 없어서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제 말에 지민이는 아주 노골적으로 아, 귀찮아 죽겠네 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준서는 유치원 갔고요. 둘째는 지금 막 낮잠 들었어요. 겨우 재웠는데 어머니 때문에 깨면 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요. 그러면서 저를 현관 쪽으로 다시 밀어내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죠. 그럼 준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손주놈 얼굴은 보고 가야지. 저는 일부러 소파 쪽으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 소파도 다 내 돈으로 사준 건데 앉는 것까지 허락받을 이유는 없죠. 지민이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지는 게 보였어요. 저 시골 할망구가 저 비싼 소파에 함부로 앉는다는 게 불만인 눈치였죠. 며느리는 저한테 물 한 잔 내올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니, 그 가방은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소파에 올리지 마시고요. 그거 다 이태리에서 주문한 패브릭이에요. 제가 들고 온 낡은 시장 가방이 더럽다는 투였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가방을 바닥에 툭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물 한 잔만 다오. 목이 마르구나. 제가 말하자 지민이는 마지못해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저를 곁눈질했죠. 무슨 도둑 감시하는 것처럼요. 저는 맹세코 그 집에 있는 물건에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내 새끼, 내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죠. 거실은 너무 휑하고 차가워서 무슨 수술실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벽에는 가족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고 웬 점박이 그림 같은 것만 덩그러니 걸려 있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현관 쪽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신발이나 좀 가지런히 놓아줄까 싶어서 신발장 쪽을 보는데 그 위에 놓인 이상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그냥 시커먼 돌멩이였어요. 우리 시골집 밭두렁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멩이요. 아니, 그것보다도 못생겼죠. 울퉁불퉁하고 기묘하게 뒤틀린 것이 대체 저런 걸 왜 여기다 뒀나 싶었어요. 꼭 연탄재 부서진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밟고 지나간 개똥이 굳은 것 같기도 했죠. 이건 또 뭐냐? 웬 돌멩이를 다 갖다 놨어. 준서가 주워왔나? 저는 신기해서 손을 뻗어 그 돌멩이를 쓱 만져봤어요. 평생 흙 만진 손이라 거칠거칠한 제 손바닥에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죠. 얇게 쌓인 먼지가 손에 묻어나는 걸 보고
혀를 찼어요. 쯧쯧. 청소도 안 하고 손바닥으로 먼지를 쓱쓱 닦아내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민이가 주방에서 뛰쳐나오며 빽소리를 질렀어요. 어찌나 날카로운 소리였는지 제 심장이 다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저는 화들짝 놀라 돌멩이에서 손을 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사람 놀라게 왜 소리를 질러? 이게 뭐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냐? 제가 머쓱해서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가 물을 든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제게 달려오는 거 있죠. 그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걸 그냥 돌로 보세요? 그럼 돌이지. 저게 쇠붙이로 보인다는 건지. 이거 유명한 작가님 작품이에요. 구하기도 힘든 거라고요. 어머니가 함부로 만지셔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지민이는 마치 제가 자기 자식이라도 해코지한 것처럼 펄펄 뛰었어요. 작가, 돌멩이 주워다가 이름 붙이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냐? 우리 밭에 널린 게 저런 돌인데. 별일이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민이가 제 말을 잘랐어요. 그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죠. 밭이요? 어머니, 이걸 어머니 밭에 있는 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수준 떨어지게. 뭐? 수준? 어머니, 아니 그 손으로 이걸 만지시면 어떡해요? 지문이라도 남으면 어쩔 거예요? 아, 진짜. 지민이는 서랍에서 하얀색 안경 닦는 청 같은 걸 꺼내와서 제가 만졌던 그 돌멩이를 박박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더러운 병균이라도 옮긴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내 돈 수십억 원으로 산 집에서 고작 몇 푼 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돌멩이 하나 만졌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었죠. 며느리는 한참 동안 그 돌멩이를 닦고 나서야 저를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뭐? 여긴 무슨 데냐?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돌멩이 하나 못 만져? 네, 못 만져요. 시골 헛간처럼 아무거나 막 만지고 아무데나 턱턱 짚고 그런 데 아니라고요. 여기 물건들 다 비싼 거예요. 어머니가 만지시다가 흠집이라도 나면 어쩔 거예요. 저 이거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지민이는 숫자가 가득 적힌 무슨 종이까지 흔들어 보일 기세였죠.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라. 돌멩이 하나 가지고 유세는. 제가 기가 차서 거실로 돌아오자 지민이가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그냥 소파에 앉아만 계시라고요. 아셨어요? 마치 철없는 어린애 훈계하듯 말하고는 자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었죠. 앉으라고 해서 앉기는 했지만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죠. 며느리 지민이는 저한테 물 한 잔 내오고는 제 맞은편 제일 비싸 보이는 1인용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타닥 타닥.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분명 누군가에게 제 흉을 보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행패 부린다고요. 집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방 안에서 자고 있다는 둘째 손주 울음소리 한 번 안 들렸죠. 저렇게 조용히 자는 애가 제 발소리에 깬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제가 오는 게 싫어서 둘러댄 핑계였죠. 저는 목이 타서 쓴 보리차를 들이켰어요. 이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야 했죠. 준서라도 빨리 오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딩동하고 현관벨이 울렸죠. 지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펴더군요. 1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달려가 머리를 매만지고 입술에 뭘 덧발랐죠. 그러고는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어머, 사모님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오셨네. 밖에 춥진 않으셨어요? 목소리 톤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살랑거리는 그 목소리에 닭살이 다 돋았죠. 저한테는 악다구니를 쓰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었어요. 거실로 여자 3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거리는 것들을 휘감고 있었죠. 밍크 코트인지 뭔지 아는 비싸 보이는 외투를 입고 손가락에는 제 눈에도 굵어 보이는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렁주렁 끼고 있었어요. 낮 시간인데도 화장은 어찌나 진하게 했던지 분냄새가 거실 공기를 가득 채웠죠. 쟤들은 저런 거 바르고 밥은 어떻게 먹나 그런 한가한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거실 소파에 웬 시골 할머니가 그것도 자기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수군거리던 소리가 뚝 그치고 새쌍의 눈이 제 위아래를 샅샅이 훑어봤죠. 제가 오늘 입고 온 그나마 장롱에서 제일 비싼 모직 코트였는데도 그 사람들 눈에는 누더기처럼 보였나 봐요. 노골적인 시선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한 여자가 지민이에게 속삭이더군요. 어머, 지민 씨. 저분은 누구셔? 도우미 아주머니 새로 구했어? 그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지민이가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새빨개졌죠. 아, 아니에요, 사모님. 저희 어머님이세요. 시골에서 잠깐 올라오셔서. 지민이는 시골에서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어른이고 이 집 주인의 어미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밖에서 온 손님들한테 인사는 해야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반가워요. 다들 우리 아들, 민재 친구들인가? 이렇게들 찾아와 주시고 고맙네. 그 순간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죠. 그 여자들은 민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표정이었고 친구라는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 지민이가 제 팔을 낚아챘어요. 어찌나 세게 잡았던지 손톱이 제 팔뚝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리 좀 와보세요. 주방에요. 급한 일이에요. 그러고는 저를 질질 끌다시피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아, 왜 이래. 팔 아프다. 하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거실로 통하는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아버리더군요. 어머니, 제발 촌티 좀 내지 마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지민이가 이를 악물고 저한테 쏘아붙였어요. 그 얼굴이 꼭 독이 오른 살무사 같았죠. 뭐, 촌티? 내가 뭘 어쨌다고 촌티야. 손님들이 왔길래 인사를 한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제 말에 며느리가 정말 기가 막힌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어요. 인사요? 어머니가 지금 저분들한테 인사를 해요? 저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데 그러냐? 뭐, 대통령 부인들이라도 되냐? 대통령 부인이요? 하?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에요. 저분들 다 이 동네 유지들이라고요. 저기 저분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고 저쪽은 강남에 빌딩만 3채 가진 사모님이에요. 저분들 눈밖에 나면 저 여기서 발도 못 붙여요. 민재 씨 사업에도 문제 생긴다고요. 지민이는 분해서 씩씩거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불쑥 말 거는 거 아니에요. 수준 안 맞게. 민재 씨 친구요? 사모님들이 어머니보다 나이도 많겠는데 무슨 친구예요? 저분들이 어머니를 뭘로 보겠어요? 저까지 싸잡아서 무시한다고요. 아, 정말 창피해 죽겠네. 수준.
창피. 그 두 단어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어요. 뭐, 수준? 내가 내 아들 집에 앉아 있다가 손님한테 인사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냐? 너는 어미한테 창피하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제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죠. 그러자 지민이가 제게 한 발짝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 무서운 기세로 말했어요. 네, 창피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어머니, 그 옷차림은 뭐고 그 말투는 뭐예요? 저분들은 어머니 같은 사람 평생 본 적도 없다고요. 저분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머니 시골 밭에서 1년 내내 농사 지어도 그거 한 장갑 못 벌어요. 그 말은 정말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저분들 갈 때까지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네, 저기 안방 옆에 있는 손님 방에 꼼짝 말고 계시라고요. 제가 창피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저분들한테 실례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쾅 하고 주방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어머, 사모님들,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잠깐 올라오셔서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래요.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해서 방에 좀 모셔다 드렸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차가운 주방에 홀로 서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아들 집에 온 손님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촌티 난다고 구박받으며 방에 처박혀 있으라는 소리나 듣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몸 아픈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뜨기 취급을 하다니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차가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거실에서는 그 여자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와 지민이의 아양 떠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어머, 지민 씨, 이 커피잔 세트 새로 샀나 봐. 이거 한정판이라던데. 아유, 사모님은 눈썰미도 좋으셔. 민재 씨가 이번에 승진했다고 선물해줬지 뭐예요. 호호.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죠. 민재가 승진은커녕 맨날 회사에서 치여서 죽을 상인데 다 제 돈으로 사놓고는 남편이 사준 척 유세를 떠는 거였어요. 저는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울면 지는 거다 싶었어요. 울음 대신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한참을 서 있다가 주방 싱크대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BK 들이켰어요. 속에서 치미는 불을 끄고 싶었죠. 그리고는 며느리가 말한 그 손님방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그 여자들 꼴을 보느니 차라리 방에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손님방이라는 곳은 방도 아니었어요. 문을 여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쳤죠. 그곳은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둔 창고였어요. 쓰다 버린 유모차, 고장난 운동기구,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죠. 그 구석에 군대에서나 쓸 법한 얇은 간이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기가 저더러 들어가 있으라는 손님방이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고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 집에는 방이 4개나 있었어요. 준서방, 둘째 방, 그리고 자기들 안방. 남는 방 하나를 이렇게 창고로 쓰면서 시어미는 여기 처박혀 있으라고 한 거죠. 저는 그 간이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엉덩이로 차가운 쇠 파이프가 느껴졌죠.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어요. 저는 외투도 벗지 못하고 그 방에서 시간을 죽였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며느리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언제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몇 시간을 죽은 듯이 앉아 있었죠.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배가 고픈 줄도 몰랐어요. 아니, 배가 고팠지만 그 주방에 다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어요. 밖에서 준서가 돌아온 소리가 들렸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는 씩씩한 소리. 제 첫 손주였죠. 제가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밖에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서야, 씻고 나와. 오늘 할머니 오셨어. 그러자 준서가 할머니? 어디? 하고 묻더군요. 저기 방에 계셔. 근데 할머니 지금 피곤하시니까 준서 들어가서 귀찮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냥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제 손주까지 저한테 못 오게 막는 거였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얼어붙었죠. 얼마 뒤 며느리가 저녁으로 치킨인가 뭔가를 시켜 먹는 것 같더군요. 고소한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어머니, 저녁 드세요 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차가운 창고 방에서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굶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이 깊어서야 드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지친 목소리. 제 아들 민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방에서 뛰쳐나갔어요. 민재야. 거실로 나오니 지민이가 막 민재의 가방을 받아들고 있었죠. 여보 왔어요? 힘들었죠? 오늘은 저녁 시켜 먹었어요. 지민이는 저를 보더니 저 할망구가 또 왜 저러나 하는 표정으로 민재에게 눈짓을 했어요. 제가 먼저 선수 쳐야 했죠. 민재야,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어미랑 할 얘기가 있다. 저는 다짜고짜 아들 팔을 잡아 끌어 소파에 앉혔어요. 민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피곤에 절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엄마, 왜 그래요? 또 무슨 일인데요? 그 또라는 말에 제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어요. 이 집에서 제 존재는 그저 또 일어난 무슨 일에 불과했던 거죠. 너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너의 아내가 저 아지민이가 나더러 뭐라고 한 줄 알아?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털어놨어요. 현관에서부터 저를 세워두고 용건이 뭐냐고 취조한 것, 그깟 돌멩이 하나 만졌다고 도둑 취급하고 여긴 그런 데가 아니다라고 소리 지른 것, 그리고 자기 친구들 왔다고 저더러 촌티난다, 창피하다고 말하며 이 창고 같은 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한 것까지 전부 다요. 너의 아내가 이 어미더러 촌티난다고 창피하답니다. 방에 꼼짝 말고 있으라더구나. 점심도 저녁도 안 주고 나를 이 방에 가둬놨어. 저는 제 아들이 며느리의 뺨이라도 올려붙일 줄 알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 싹싹 빌면서 엄마 죄송해요. 지민이가 잘못했어요. 하고 제 편을 들 줄 알았죠. 제 하나뿐인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피곤하다는 듯이 이마를 짚더군요. 엄마, 뭐? 말을 해봐라. 너도 너의 아내가 한 짓이 잘했다고 생각하냐?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방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너 똑바로 말해 하는 표정으로 자기를 노려보는 지민이를 한번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제게 내뱉었죠. 엄마, 지민이가 뭘 그렇게 틀린 말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었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아니, 제 말은 엄마 말투나 옷차림이 여기 사람들이랑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여기 압구정이잖아요, 엄마. 다들 보는 눈이 있다고요. 지민이도 자기 체면이 있고 친구들 관계가 있는데 엄마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안 돼요? 조심? 조심이라니요. 내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내 아들 녀석이 저더러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 그거 지민이가 말하던데 우리가 얼마 주고 산 건 줄 알아요? 엄마가 시골에서 만지던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요. 지민이가 놀라서 소리지를 만했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조심? 이놈아, 내가 조심을 해? 이 집이 어떤 돈으로 산 집인데,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제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 나왔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흙 파먹으면서 너 하나 공부시키고 사람 만들었더니, 이제 와서 이 늙은 어미가 촌티나고 창피해. 젓갓 돌멩이보다 전현 친구들 체면보다 이 어미가 못하다는 말이냐. 주방 입구에 서 있던 지민이가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웃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봐, 당신 엄마는 저래서 안 돼 하는 승리자의 미소였죠. 제 아들은 제 고함 소리에 인상만 썼죠.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그저 시끄럽고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아, 몰라요. 진짜 피곤해 죽겠네. 뭐라고? 두 사람 일은 알아서 하세요.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요? 저 피곤해요. 민재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밀치듯 지나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죠. 저는 그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망부석처럼 서 있었어요. 제 아들은 저를 외면했고 며느리는 저를 비웃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아들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제 아들놈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그 거실 한가운데 저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어요. 쾅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 같았죠.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주방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며느리 하지민이가 저를 보며 피식 웃더군요. 꼴 좋다 늙은이. 맞지? 당신 아들은 이제 내 남자야. 딱 그런 표정이었죠. 그 비웃음이 제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어머니, 보셨죠? 민재 씨도 피곤해서 저래요. 지민이는 승리자처럼 제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옛날 얘기, 시골 얘기 꺼내시면서 저희 수준이랑 안 맞는 행동을 하시니까 민재 씨도 힘든 거예요. 저희가 사는 세상은 어머니가 살던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그 창고 같은 손님방으로 발길을 돌렸죠. 지민이는 제 등 뒤에 대고 못을 박았어요. 주무시려면 불은 끄고 주무세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신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애들 깨니까. 아셨죠? 문이 닫히고 저는 또다시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에 갇혔어요. 난방도 안 들어오는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죠. 저는 외투도 벗지 못하고 그 얇은 간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배가 고팠어요. 점심도 저녁도 굶었으니까요. 백가죽이 등에 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깟 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평생 흙 파먹으면서 키운 아들놈이 이제는 저 앙큼한 여우 같은 계집편에 서서 제 어미를 촌티나는 짐짝 취급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 지는 거니까요. 너무 분하고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냥 이가 갈렸죠. 두고 보자, 이것들아.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어요. 닭장 같은 침대에서 몇 번을 뒤척였는지 몰라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잤을까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어요. 와, 할머니다.
할머니, 방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제 첫 손주, 준서가 제 침대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죠. 6살 배기 준서는 잠에서 막 깬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제 제 어미가 그렇게 못 가게 막았는데도 기어코 호기심에 이 방을 열어본 거겠죠. 저는 그 순간 어젯밤에 겪었던 모든 모욕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준서야. 제가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손주인지 몰라요. 우리 준서, 그새 이렇게 컸어? 이리 와. 할미가 안아보자. 저는 그 차가운 방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존재인 손주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준서도 뭐가 좋은지 제게 달려들려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장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리 못 와?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를 찢어발겼어요. 지민이가 잠옷바람으로 달려와서는 준서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당겼어요. 준서가 제 품에 안기기 직전이었죠. 아이는 놀라서 깨갱 소리를 내며 제 어미 뒤로 숨었어요. 너 할머니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저 방은 더러운 방이라고 했지. 지민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만 닥달했죠. 아니, 애미야. 내가 준서 좀 안아보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잡아채면 어떡해. 왜 놀랐잖아. 제가 소리치자 지민이가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에는 제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했죠. 어머니, 지금 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할미가 손주 안아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잘못됐죠. 아주 크게 잘못됐죠. 지민이는 숨을 씩씩 몰아쉬더니 준서를 자기 다리 뒤에 숨기고는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애한테 그렇게 함부로 스킨십 하지 마세요. 요즘엔 그렇게 안 키워요. 스킨십? 그게 뭔 소리야? 예쁘다고 만져주지도 못해? 네, 못해요. 어머니가 밖에서 뭘 만지셨는지 알고요? 시골에서 막 올라오신 분이 씻지도 않으시고 어젯밤에 씻으셨어요? 안 씻으셨죠?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애 만지시려는 거였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어제 서울 온다고 목욕 재개하고 어젯밤에는 이가 갈려서 씻을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도 더러운 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아요. 애들은 자기 몸에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어른들이 좋다고 막 만지고 껴안고 그거 다 애들한테는 스트레스고 심하면 정서적 학대예요. 어머니는 준서한테 그런 거 가르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할미가 손주 예뻐하는 게 학대라니요. 너 지금 말이라고 하냐? 내가 내 손주 만지는 게 학대라고? 너야말로 애 잡겠다. 애를 그렇게 뺏어가면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지. 그게 정상이냐? 어머니, 만진다는 그런 무식한 표현 좀 쓰지 마세요. 아이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시는 거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준서야, 이리 와. 할머니는 지금 생각이 아프신 분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지민이는 그 말을 끝내고는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준서를 앞으로 끌어냈어요. 준서야, 잘 들어. 엄마가 어제 뭐라고 가르쳤지? 준서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와 지민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아니, 누가 됐든 준서 몸을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준서가 개미만 한 목소리로 말했죠. 싫다고 해요. 그렇지, 싫어요. 하고 크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준서 안으려고 하면 노 하고 피하는 거야. 알았지? 지민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면전에 대고 그 말을 했어요.
자, 연습해보자. 준서야. 할머니가 준서야, 이리 와. 하고 팔 벌리면 노. 만지지 마세요. 하는 거야. 해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죠. 너 미쳤어? 이년아, 애한테 지금 뭘 가르치는 거야? 애 잡겠다. 제가 소리치자 지민이가 준서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죠. 미친 건 어머니죠. 어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애들 인성 망가지는 거예요. 애 잡는 건 어머니라고요. 어머니의 그 구시대적이고 강압적인 애정 표현이 애를 망치는 거예요. 너, 다시는 제 허락 없이는 우리 준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몸에는 나쁜 기운이 있어요. 애한테 옮아요. 그러고는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죠. 문 밖에서 준서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그 차가운 방에 홀로 서서 제 손주에게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시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이 방에 가둬버린 거예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내 손주는 이제 내 손주가 아니었어요. 저 며느리년의 작품이었죠. 그렇게 저는 창고방에 갇혔어요.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밖에서 잠갔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애미야, 문 열어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나 가둘 거야?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대신 지민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사모님. 네, 오늘 11시 브런치요? 좋아요. 안 그래도 준서 유치원 보내고 뭐 할까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요? 아, 좀 편찮으셔서 방에서 쉬고 계세요. 갱년기인가 봐요. 기분이 오락가락하셔서 제가 잘 모셔야죠. 호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따 봬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을 치던 손을 멈췄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전연이 저 앙큼한 것이 저를 편찮은 늙은이로 만들어서 방에 가둬놓고 자기는 브런치를 먹으러 가겠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둘째 손주는 어디 있는 건지 우는 소리 하나 안 들렸죠.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가 고팠어요. 어제 저녁부터 굶었으니 속이 쓰리고 아팠죠. 하지만 그 배고픔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모멸감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며느리한테 짐승 취급을 당하며 갇혀 있다니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된 것 같았어요. 밖에서 지민이가 돌아온 소리가 들렸죠.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문을 두드렸죠. 애미야, 나 배고프다. 문 좀 열어봐. 한참 만에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아직도 그러고 계셨어요? 난 또 주무시는 줄 알았네. 너, 어머, 화내지 마세요. 피부에 안 좋아요. 문은 못 열어드려요. 어머니가 하도 소리 지르셔서 준서가 놀랄까봐 민재 씨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 계시는 게 낫겠어요. 너 인연, 너 제정신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무서워라.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저는 그저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흥분하셔서 밖에 나와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알고요. 그 돌멩이처럼 비싼 거 또 깨뜨리시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렸죠. 그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저는 그 방에 갇혀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들 민재가 퇴근하고 돌아왔죠. 현관에서부터 지민이의 아양 떠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오셨어요? 오늘 힘들었죠? 오늘은 민재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갈비찜. 저는 어제 저녁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는데 저것들은 갈비찜을 해먹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문을 두드렸어요. 민재야, 나 여기 있다. 민재야, 이 어미 좀 살려줘. 너의 아내가 나를 가뒀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가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민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죠. 철컥.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문 앞에는 민재와 지민이가 나란히 서 있었죠. 민재는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표정이었고 지민이는 난 잘못 없다는 듯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안 망신스럽게. 이웃들 다 듣겠네. 제 아들놈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망신? 너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망신이라는 말이 나오냐? 너의 아내가 전현이 나를 여기 가뒀어. 어제 저녁부터 밥 한 끼 안 주고. 제가 지민이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자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재의 팔을 잡았죠. 여보, 나 무서워.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렇게 소리 지르시고 준서가 놀라서 경기를 할 뻔했다고요. 그래서 여보 올 때까지만 잠깐 문을 닫아둔 건데 그걸 저렇게 가뒀다고 하시네. 민재는 그런 지민이를 감싸 안으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엄마, 제발 지민이 좀 그만 괴롭혀요. 저 피곤해요. 할 얘기 있으시면 거실로 나오세요. 저들은 저를 부축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거실로 휙 가버렸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거실로 나갔죠. 식탁 위에는 정말로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미 반쯤 비어 있었죠. 자기들끼리 먼저 배를 채운 거였어요. 너희는 밥이 넘어가냐? 이 어미는 굶기고. 제가 식탁을 치자 민재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아, 진짜. 그럼 앉아서 드세요. 남은 거라도. 맨날 밥. 꼭 밥 못 먹은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뭐? 어머, 여보. 화내지 마. 어머니가 드실 건 제가 따로 챙겨놨죠. 지민이가 웃으면서 부엌 싱크대를 가리켰어요. 싱크대의 개수대 안에는 점심때 준서가 먹다 남긴 것 같은 밥알이 눌어붙은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입맛 없으실까봐 나중에 드시라고. 저는 그 그릇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됐어요, 여보. 지민이가 민재를 소파로 끌고 갔어요. 저를 그 식탁 앞에 세워둔 채로요. 어머니, 저희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도 앉으세요. 저는 앉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노려봤죠. 엄마, 저희가 사실 사업을 좀 크게 확장해 보려고 해요.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지민이가 하는 일인데요. 이번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생겼어요. 강남 엄마들 상대로 하는 프리미엄 키즈 교육 플랫폼 사업이에요. 이거 대박 날 거예요. 지민이가 그 말을 받아 거들었죠. 어머니,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저희가 이 압구정 엄마들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거 시작만 하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돈 달라는 소리냐. 제 말에 민재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돈도 돈인데 엄마가 주시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뭐가? 그러자 지민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그 돌멩이가 있던 신발장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어요. 어머니, 이 집 있잖아요. 이 집이 왜? 이 집
그냥 저희 앞으로 명예 이전해 주세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뭐라고?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야? 바꿈 끼고 창고에 가둔 어미한테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는 거냐? 지민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재산세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저희가 명예받아서 1가구 1주택으로 만들면 세금도 아끼고. 민재가 그 말을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사업을 하죠. 이건 엄마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저희가 돈방석에 앉으면 엄마. 닥쳐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호강? 밥 굶겨서 창고에 가두고 개밥 남은 거나 처먹으라는 게 너희가 말하는 호강이냐? 제 말에 지민이의 표정이 싹 굳더군요. 어머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저희가 언제 개밥을 가려서 해? 너야말로 가려서 해. 어디다 대고 그 집을 날로 삼키려고 들어. 날로 삼켜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시골에서 불쑥불쑥 올라오셔서 집주인 행세하시는 거 저 부담스러워요. 민재 씨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제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창피해요. 다 큰 아들 부부가 아직도 엄마 집에 얹혀 산다고 수군거린다고요. 민재가 소리쳤죠. 엄마, 지민이 말 틀린 거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도 이제 어른인데 언제까지 엄마 그늘 밑에 살아요.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 내 돈으로 산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까지 내놓으라는 게 독립이냐? 이 도둑놈들아. 제 말에 지민이가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거칠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인주도 가져왔어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바로 구청 가서 처리할게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세요? 그들의 눈에는 굶주린 짐승 같은 탐욕과 조바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어두운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내민 그 하얀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제 사형 집행 영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봉투가 유난히 차갑게 보였죠. 저것만 손에 넣으면 저는 이 집에서 꼼짝없이 쫓겨날 신세가 될 거였어요. 민재와 지민이는 제가 당장이라도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지민이는 손에 빨간 인주까지 들고 있었죠. 어머니, 뭘 망설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내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정리하자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좀 당겨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현이, 이제는 내가 죽는 날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저희 진짜 잘해볼게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네. 제발 지민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 민재는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인지도 모를 뻔한 소리를 제 어미를 굶긴 주제에 태연하게 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제 아들의 얼굴에서 제가 알던 순박하고 착했던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욕심에 눈이 멀고 자기 아내에게 완전히 휘어잡힌 껍데기만 남아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그래, 알았다. 제 대답에 민재와 지민이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니? 그럼 지금 바로. 지민이가 서류를 꺼내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밥도 못 먹어서 손이 떨려서 도장을 못 찍겠다. 제 말에 지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어머,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밥이야 뭐 지금이라도 차려드리면. 됐다.
너희가 먹다 남긴 그 갈비찜 뼈다귀 뜯기 싫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전 재산이야. 너희 말만 듣고 이렇게 캄캄한 데서 도장을 찍을 수는 없지. 나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민재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죠. 엄마, 뭘 또 생각을 해요? 그냥 찍어주시면. 시끄럽다.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제 오늘 굶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소리가 나왔죠. 내가 내일 아침까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내일 아침에 너희 출근하기 전에 그때 얘기하자. 이제 나가봐. 늙은이 피곤하다. 제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순간 당황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겠죠.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이 늙은이가 자기들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리 없다고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푹 주무세요. 지민이는 마치 승리자처럼 여유롭게 말하고는 민재의 팔을 끌고 방을 나갔어요. 밥은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걸로 차려드릴게요. 그럼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제 감옥인 그 창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문을 잠그지는 않더군요. 자기들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저를 살살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철컥.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차가운 간이 침대에 다시 앉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이었죠. 제 아들 부부가 잠들었을 시간. 밖에서 두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거봐, 내가 된다고 했지? 내일 아침에 도장 찍으면 바로 은행 가자.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 오늘 밤 저 두 도둑놈 손에 죽었다. 그리고 짐을 쌌죠.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입고 온 옷까지 2여 개와 낡은 지갑뿐이었죠. 이 집에 들어오면서 들고 왔던 제 가방에 그것들을 쑤셔 넣었어요. 이 집에서 난 그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차가운 간이 침대에 다시 앉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제 신발을 손에 들고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었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복도를 맨발로 걸어 나왔죠. 거실에는 어젯밤 그들이 먹다 남긴 갈비찜 냄새와 며느리의 독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풍겼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고 있을 안방문을 바라봤죠. 아무 미련도 없었어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에 내려왔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때렸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죠.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불 꺼진 압구정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건물들을 보며 제 낡은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어요. 제 부동산과 재산을 전부 관리해주는 김 변호사였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그 이른 새벽에 김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이 새벽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저는 그 화려한 아파트 건물을 뒤돌아보며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변호사, 나 전영자요. 지금 당장 내 말만 들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내 명의로 된 압구정 아파트, 민재놈 살고 있는 거. 네, 그 아파트요.
그 집이 무슨 문제라도 당장 금매로 팔아요. 오늘 해 뜨는 대로 바로 시장에 내놔요. 전화기 너머에 김 변호사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죠.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매라니요. 회장님, 지금 시세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세 필요 없어요. 제가 말을 잘랐죠. 내 조건은 딱 하나야. 현금, 100% 현금 박치기. 그리고 일주일. 딱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등기 이전 끝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해. 집가? 몇 억이 아니라 10억이 싸져도 상관없어. 무조건 일주일이야. 회장님, 아니, 그래도 아드님이 사시는 집인데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내 아들 없어요. 오늘 죽었으니까. 제 차가운 말에 김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김 변호사,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당장 팔아. 그리고 그 돈 전부 현금으로 뽑아서 내 시골집 금고로 가져와요.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해 뜨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김 변호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택시는 이미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죠. 동이 트기 시작하는 뿌연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는 이제 너희 수준에 맞는 아주 고상한 곳에서 밥 빌어먹고 살아봐라.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서울을 떠나 시골집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학생이 70 넘은 늙은이가 새벽 첫 차를 타고 훌쩍 떠나는 게 이상해 보였는지 저를 힐끔거렸죠. 저는 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뜨거운 분노가 지나가고 나니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보였어요. 서울의 그 높은 아파트, 그 숨막히는 시멘트 덩어리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죠. 터미널에 내려서 익숙한 시골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새벽녘에 도망치듯 빠져나온 서울 공기와는 전혀 다른 흙냄새와 풀냄새가 제 코로 스며들었죠.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텅 빈 시골집은 저를 묵묵히 맞아주더군요. 며칠 집을 비웠다고 마루에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창고 방에서 입었던 옷, 그 더러운 기억이 묻은 옷을 모조리 벗어 아궁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 며느리년의 독한 향수 냄새와 제 아들놈의 배신이 어있는 것 같아서 제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죠.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자 그 비싼 모직 코트가 시커먼 연기를 내며 타들어갔어요. 저는 그 불길을 한참 동안 묵묵히 바라봤죠. 제 속에서 응어리졌던 것들이 저 불길과 함께 타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물로 몸을 씻고 제 몸에 맞는 편한 일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밥을 지었죠. 쌀을 씻고 냄비에 밥을 안치고 텃밭에서 갓 자란 상추 몇 장 뜯어다 된장에 푹 찍어 먹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굶었던 제 몸속으로 따뜻한 밥이 들어오자 그제야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죠. 그년이 저한테 챙겨줬다는 그 개밥 그릇이 떠올랐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일상을 살았어요.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닭모이를 주고 이웃집 순덕이 엄마랑 마루에 앉아 수박을 쪼개 먹었죠. 영자씨, 아들네는 잘 다녀왔어? 손주들 많이 컸겠네. 오, 그럼. 아주 토실토실하니 예뻐 죽겠어. 지 애미 닮아서 아주 야무지더라고.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죠. 제게는 휴대폰이 2개예요. 하나는 민재와 지민이가 아는 그저 그런 늙은이의 전화기. 다른 하나는 김 변호사와 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아는
제 업무용 전화기죠. 서울을 떠나온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제 주머니에 넣어둔 업무용 전화기가 지잉하고 울렸죠. 김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 회장님, 저 김 변호사예요. 저는 장갑을 벗고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요, 김 변호사. 어떻게 됐어요? 회장님, 정말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김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말씀하신 대로 시세보다 10억을 낮춰서 급급매, 현금 일시불 조건으로 내놨더니 어제 저녁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네. 마침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부동산 업자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돌리던 물건 중에 딱 맞는 게 있다면서 바로 연결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죠. 그 사람도 돈이 아주 많은가 봐요. 이런 비싼 집을. 아무튼 계약금 10%, 방금 제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됐어요. 저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잔금은요? 그게 그쪽에서 딱 나흘 뒤에 잔금을 치르겠대요.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입주하겠다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사 준비하라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드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요. 연락은 무슨. 아주 잘 됐네. 그 사람들 성격이 아주 급해서 좋아. 네. 그렇게 해요. 나흘 뒤 그날 맞춰서 바로 법무사 보내고 등기 이전까지 싹 다 마무리해요.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해요. 내 이름이 그 집에서 깨끗하게 빠져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그 집에 사는 것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내가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 제가 그 말을 잘랐죠. 내 아들은 없다고 했잖아요. 일이나 똑바로 처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잘 익은 고추를 하나 똑 땄어요. 아주 속이 후련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땀을 씻으려 마루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쪽 휴대폰, 민재놈이 아는 그 전화기가 울렸어요. 민재였죠. 저는 그 전화기를 한참 노려보다가 아주 천천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지금 어디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죠. 제가 그 집을 나온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전화한 거였어요. 그 서류에 찍을 도장이 급하긴 급했나 보죠. 시골이다. 왜? 시골? 시골은 왜 갔어? 아니, 말도 없이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지민이가 아침부터 엄마 찾았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죠. 나를 찾아? 왜? 내가 있어야 할 도장이라도 못 찾았나 보지?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기로 했잖아요. 저희 아침에 은행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없어져서 지금 지민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요? 지민이가 화가 났어? 내가 화가 난 게 아니고. 아, 엄마. 또 그런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 저희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알아요? 그 사업. 민재야. 제가 그 말을 잘랐죠. 왜요, 엄마? 빨리 서울로 와요. 도장 들고. 시골에 급한 볼일이 생겼다.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밤새 애를 먹여서 내가 좀 돌봐야 해. 뭐? 돼지? 엄마, 지금 돼지가 문제예요. 사람 일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 사람 일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도 지금 내 사람 일하고 있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돼지 새끼가 사람 새끼보다 나을 때도 있더구나. 최소한 돼지는지 어미젖 빨고 자라서는 어미를 굶겨 죽이려고 창고에 가두지는 않거든.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지민이가. 시끄럽다. 나 바쁘다. 돼지밥 주러 가야 해. 너희는 너희 일 봐라. 나는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엄마, 엄마, 여보세요. 저는 민재가 뒤에서 엄마, 엄마 하고 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기를 마루에 던져두고 저는 방금 딴 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먹었어요. 아주 맵고 달았죠. 정확히 나흘이 지났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날이 아주 맑았죠. 저는 일부러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마루에 앉아 쑥차를 우려 마셨어요. 마치 큰 잔칫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오전 10시가 되자 제 업무용 전화기가 울렸죠. 김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지금 막장금 전액이 다 입금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법무사팀은 지금 등기소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는 등기 이전이 완벽하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요. 새 주인이 왜요? 아주 성격이 급한 분인가 봐요. 잔금 치르자마자 오늘 오후 1시에 바로 이삿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용달차 10대를 불렀다더군요. 지금쯤 그 아파트에 도착해서 짐을 뺐는지 확인하러 갔을 겁니다. 그래요? 아주 잘 됐네요. 부지런한 사람들인가 보네.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죠. 저는 일부러 그 다른 전화기, 민재놈이 아는 전화기를 제 옆에 두고 기다렸어요. 10시 30분, 11시, 12시, 점심때가 지나도록 전화기는 조용했어요. 아직은 모르나 보네. 아니면 점심 처먹으러 나갔나? 그리고 오후 1시 10분. 따르르르릉. 드디어 전화기가 자지러지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하지민이었죠.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한 3번쯤 울리게 놔뒀죠. 그 사이 그년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4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아주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지민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듣기 좋은 소리였죠. 무슨 일이냐니? 나는 시골에서 콩 골라내고 있는데. 너야말로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교양업계. 교양? 교양?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웬 사람들이, 웬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 집 주인이라고. 당장 짐 빼라고. 지금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다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가 보낸 거지. 어머, 그래. 세상 참 무섭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거기 너희 집 아닌데. 내 집이지. 아니, 이젠 내 집도 아니네. 어머니, 당신이 판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이 집 팔았죠. 말해. 이 늙은 여우야. 이제 어머니 소리도 안 하더군요. 늙은 여우? 내가 여우면 너는 뭐냐? 너는 구미호냐? 내가 내 집 팔았다는데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당신 미쳤어. 우리가 여기 사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우리더러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러게 말이다. 어떤 집인데. 그 집이 그런 데가 아니라고 너가 그랬잖니. 아무나 함부로 만지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고. 촌티나게 흙 묻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지, 너가. 뭐, 그게 지금. 그때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한테서 전화기를 빼앗은 것 같았죠.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 엄마, 우리 짐이 다 밖에 나와 있어.
저 사람들이 우리 짐을 다 복도로 던지고 있다고. 어머, 어떡하니. 비싼 그 돌멩이도 던져버렸나 보네. 그거 내 아내가 작가 작품이라고 내가 만졌다고 펄펄 뛰던 건데. 엄마, 지금 그게 농담이 나와요? 우리더러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 네. 애들은 어떡하고. 엄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재는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울부짖더군요. 아들, 내 아들. 저는 조용히 말했죠. 내 아들은 자기 어미를 굶기지 않아. 내 아들은 자기 어미를 창고방에 가두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민재야. 엄마, 그건 지민이가. 시끄러워.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가 그때 엄마, 지민이가 뭘 그렇게 틀린 말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엄마, 새 주인이 짐을 빼라면 빼줘야지. 어떡하겠니? 너희가 살던 집, 이제 너희 집 아니야. 깨끗하게 비워주고 나와. 그게 법이다. 너희처럼 수준 높은 사람들은 법 잘 지키잖아. 엄마 제발.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이 집만은. 잘못했다는 말 참 쉽게 하네. 제가 아주 조용히 말했죠. 내가 너희한테 명예 이전 서류 내밀었을 때 그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으면 내가 마음이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너희는 어땠냐? 나를 방에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개밥 남은 거나 먹으라고 했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엄마, 그건 정말 오해예요. 지민이가 시켜서. 오해? 밥 굶긴 게 오해고 창고에 가둔 게 오해라고? 너가 엄마 촌티나니까 조심 좀 해요라고 말한 것도 오해냐? 이놈아, 변명할 걸 해라. 엄마, 내 집 내가 팔았는데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정신은 너희가 차려야지. 그때였어요. 며느리 지민이가 다시 전화를 빼앗아 들고 악을 썼죠. 이제는 아주 이성을 잃었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밀지 마세요. 이거 우리 집이라고요. 하는 며느리의 비명소리와 잔금 다 치렀고 등기 이전 중입니다. 안 비키시면 경찰 부릅니다. 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죠.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당신 재산 다 뺏어버릴 거야. 우리가 소송 걸 거야. 불효자라고. 소송? 그래, 걸어봐라. 어디 한번 걸어봐. 저는 그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내 명의로 된 집을 내가 팔았는데 무슨 수로 소송을 걸겠다는 거니? 너희는 그냥 거기 얹혀 살던 세입자만도 못한 것들이었어. 법적으로는 무상 거주자라고 하지. 공짜로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그게 도둑놈 신부 아니냐? 지민이는 분해서 말도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그 비싼 아파트 복도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랑 새 주인이 쳐다보는 가운데 그 수준 높으신 사모님이 아주 꼴이 볼만하겠더군요. 저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기로 했죠. 어머 하지민, 왜 그렇게 길바닥에 나앉을 걱정부터 하니? 뭐, 너희같이 수준 높은 사람들은 갈 데가 많지 않니? 그 동네 유지들, 너희 부녀회장님, 그 강남에 빌딩 세 채 가진 사모님들한테 전화해 보지 그랬어. 방 하나만 내달라고. 너희같이 고상한 사람들은 그런 데서 재워줘야지. 촌티나는 찜질방 같은 데서 잘 수는 없잖아. 저는 제 속에서부터 아주 시원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너희 말이 맞더라. 거긴 그런 데가 아니었어. 나처럼 촌티나는 늙은이가 있을 곳이 아니었지. 너희가 나더러 창피하다고 촌티난다고 했잖니.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와줬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안 나오고 버티고 있었어? 너희도 빨리 나와야지. 너희 수준에 딱 맞는 아주 고상하고 촌티 안 나는 그런 데로 이사해서 잘 살아. 어디 텐트라도 치고 살면 되려나? 그건 좀 촌티가 나나? 아, 지민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아, 그리고 민재야. 제가 아들놈을 불렀죠. 전화기 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 사업한다며. 프리미엄 키즈 교육인지 뭔지. 대출 받아야 한다며. 이제 그 집 없으니까 대출도 못 받겠네. 어떡하니? 이 늙은이 촌티나는 돈은 이제 한 푼도 못 주니까 너희 둘이 알아서들 해봐.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니. 축하한다. 오늘부로 완벽하게 독립했네.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바쁘다. 나 이제 우리 돼지들 밥 주러 가야 해. 개들은 밥 주면 고맙다고 꿀꿀거리기라도 하지. 너희처럼지 어미를 굶기지는 않거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 끊기 버튼을 눌렀어요. 뚝. 세상이 다 조용해졌죠. 저는 그 전화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마루를 지나갔어요. 저는 쑥차를 한 잔 더 따랐죠.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밭에 나가 호미질을 했어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 아파트에 갇혀있던 며칠 동안 쌓인 도끼가 흙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지냈죠. 아침에 일어나 닭모이 주고 밭에 나가 풀 뽑고 동네 사람들하고 정자에 앉아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요. 김 변호사한테서는 그 집 잔금으로 받은 돈이 제 통장에 무사히 들어왔고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안전한 감고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어요. 제가 마당에서 갓 딴 오이를 씻고 있는데 동네 이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셨더군요. 영자씨, 영자씨, 큰일 났어. 아니, 이장님은 웬일이세요? 무슨 큰일이요? 저기 마을 입구에 웬 삐까번쩍한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들이 영자 시댁을 찾고 있어. 근데 몰골이 영말이 아니야.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요? 응. 남자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여자는 아이고 말도 마.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꼭 초상집에서 싸우다 온 사람들 같아. 영자씨 빚쟁이들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씻던 오이를 툭 떨어뜨렸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빚쟁이는 아니고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장님, 저기 평상에 앉아서 이 오이나 드시고 계세요. 제가 치워야 할 쓰레기가 좀 있어서요. 저는 손을 닦고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두 사람이 제 집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죠. 제 아들 민재, 그리고 며느리 하지민이었어요. 며칠 만에 본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죠. 민재는 비싼 양복 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지만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땀에 절어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거뭇했죠. 하지민은 더 볼만했어요. 그 비싼 명품 옷은 흙먼지에 더러워져 있었고 화장은 다 번져서 눈밑이 시커맸죠. 머리카락은 정말 이장님 말대로 까치집이 따로 없었어요. 그 수준 높던 압구정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폐잔병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엄마, 민재가 저를 보자마자 무슨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절뚝거리며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제 대문 앞에서 퍽 하고 무릎을 꿇는 거 있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민재는 흙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미는 그 뒤에 서서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제 시골집의 허름한 대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누구신가 했네. 웬 거지가 우리 집 마당에서 재롱을 부리나 했지. 제 차가운 말에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엄마,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알면 일어나서 가봐라. 너희 같은 죽일 놈들은 우리 집에 들릴 수 없지. 엄마, 제발,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날 집에서 쫓겨나고 여관이며 모텔이며 전전하다가 가진 돈도 다 떨어졌어요. 어머나, 제가 가짜로 놀라는 신용을 했죠. 그랬구나. 수준 높은 너희가 어쩌다가 터미널 대합실 신세까지 졌어. 그 압구정 사모님들은 다 어디 가고 그 빌딩 가진 친구가 재워줄 줄 알았는데 제 말에 뒤에 서 있던 하지민이 부들부들 떨더군요. 당신, 어디서 당신이야? 내 이름 전영자다, 이년아. 제가 쏘아붙이자 지민이가 제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사업이. 시끄럽다. 제가 호미를 들고 있던 손으로 대문 기둥을 쾅 내리쳤어요. 내 인생? 내 사업? 그게 다 누구 돈으로 하려던 거였는데? 내 돈 아니냐? 내 돈으로 내 집 사서 공짜로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그 집까지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것들이 너희 아니야. 이 도둑놈들아. 제 고함 소리에 민재가 땅에 더 바싹 엎드렸죠. 엄마 잘못했어요. 지민이가 시켜서 걔가 자꾸 사업해야 한다고, 엄마 집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 어미를 창고에 가두고 밥을 굶겼냐? 그래서 내 어미한테 촌티난다고, 창피하다고 했어? 내 아내가 내 손주한테 할미 만지지 마라, 더럽다고 가르칠 때 너는 좋다고 웃고 있었지. 엄마 그건 됐어. 너 같은 건 내 아들 아니야. 너는 그때 죽었어. 너는 그냥 하지민이 옆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야.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 대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러자 하지민이 그 더러운 몰골로 제 발목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죠. 어머니, 아니 여사님, 회장님, 저희 정말 돈 한 푼만 주세요. 네, 1억 아니 1,000만 원만이라도. 집은 그렇다 쳐도 저희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은 어떡해요. 이제는 저더러 회장님이래요. 1,000만 원? 너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1,000만 원어치도 안 되는 짓이었니? 어머니, 그래도 피를 나눈. 피? 썩은 피는 잘라내야 하는 법이야. 너희는 내 몸에 붙은 종양이었어. 이제야 겨우 떼어냈는데 그걸 다시 붙이라고? 저는 제 발을 잡으려는 지민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장님, 제가 소리치자 평상에 앉아 오이를 먹던 이장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려왔죠. 왜 영자씨? 이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웬 거지들이 와서 자꾸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리네요. 이장님이 좀 끌어내 주세요. 우리 동네 물 더럽혀지기 전에. 이장님은 제 말뜻을 알아차렸죠. 아 그래, 여보쇼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당장 안 나가. 이장님이 민재의 팔을 잡아 끌어일으켰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엄마. 민재는 꼴사납게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죠. 하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분하고 억울해서 땅을 치며 악을 쓰더군요. 이 늙은이, 너 천벌 받을 거야. 내 자식, 내 손주 버린 죄값 꼭 받을 거라고. 내가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당신이 얼마나 악독한 시어미인지, 돈 많다고 자식 버린 노망난 늙은이인지. 그래, 올려라.
어디 한번 올려봐. 저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지민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내 돈으로 산 그 집에서 롤렉스니 샤넬이니 하는 것들 휘감고 찍은 사진도 같이 올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촌티 난다고 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던 대화도 녹음해서 올려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겠니? 가라. 가서 너희 수준에 맞는 데 가서 살아. 여긴 너희 같은 것들이 올 때가 아니야.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저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두 년놈이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귀를 후비며 마루에 앉아 아까 씻다 만 오이를 마저 씻었어요. 아주 시원하고 달더군요. 그렇게 그날 제 아들놈과 며느리녀는 이장님과 동네 장정들 손에 이끌려 거의 질질 끌리다시피 마을 입구에 세워둔 차에 태워져 쫓겨났어요. 꼴이 아주 볼만했죠. 그 삐까번쩍하던 차는 며칠 동안 여간비를 내고 기름값을 쓰느라 이제는 그저 흙먼지 묻은 깡통에 불과해 보였죠.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도 밥 한 끼 거르지 않고 잘 먹고 잘 잤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년 하지민이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이틀 지났을까요? 제 민재 엄마용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민재가 아니었죠. 하지민이었어요. 여보세요. 이 늙은 여우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민재 씨가. 민재가 뭐? 또 어디 가서 무릎이라도 꿇었니? 너 우리 민재 씨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공사판에 나갔어. 너 같은 거한테 효도하겠다고 서울에서 번듯하게 회사 다니던 사람이 지금 먼지 구덩이에서 벽돌 나르고 있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죠. 공사판? 거기도 아무나 받아주는 데가 아닐 텐데. 쌀 한 가마니 들어본 적 없는 놈이 벽돌은 나를 수 있대? 그리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지 마누라 사업 자금 대주려고 나한테 사기 치려다가 실패한 거지. 사기? 이게 사기야. 자식이 부모한테 집 좀 달라고 한 게 사기냐고. 내 집을 너희 집으로 만들려고 한 게 사기지. 그럼 뭐니? 그리고 너 말 조심해라. 나 지금부터 너가 하는 말 다 녹음할 거니까. 녹음? 하?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잃을 것도 없어. 너 전영자. 너 나한테 돈 안 주면 나 어떻게 할지 몰라. 나 우리 애들 데리고 너희 집 밭에서 농약이라도 마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애미야. 누가 내 애미야? 그래, 하지민. 너 참 나쁜 년이구나. 내가 80평생에 너를 처음 본다. 그래, 마셔라. 마시려면 너 혼자 마셔. 왜 죄 없는 애들을 끌어들여. 너 같은 건 지옥에 떨어져도 싸. 뭐라고? 지민이는 제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죠. 그리고 너 똑똑히 들어.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내 눈에는 먼지 한 톨만큼의 동정심도 안 생겨. 너는 너가 자초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야. 너는 아직 멀었어. 너가 나한테 준 모욕감에 비하면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고통받지 않았어. 너희가 그 잘난 압구정에서 그 사모님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머, 저 여자 쫓겨난 그 여자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가 그토록 혐오하던 촌티. 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게 될 때. 그때가 되어야 겨우 샘이 맞을까 말까 한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지민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리고 내 아들놈 받고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싫어.
못 받고 당신이 우리 민재 씨 망쳤어. 내가 망쳐? 너 아니냐? 너 같은 거 만나기 전에 내 아들은 비록 멍청해도 착한 구석은 있었어. 너를 만나고 나서 지 어미를 굶기고 가두는 짐승이 된 거지. 너는 사람을 망치는 막이야. 닥쳐. 뚝. 지민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전화기를 내려다봤죠.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민재 엄마용 전화기였죠. 여보세요. 엄마. 민재였어요. 공중전화로 건 것 같았죠. 왜?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지민이가 돈 될 만한 거, 내 시계랑 자기 가방 같은 거 다 팔아서 그걸로 또 이상한데 투자를 한다고 하다가 그것마저 다 날렸어. 우리 정말 땡전 한 푼 없어, 엄마.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내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 지민이랑 이혼할게. 걔만 없으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죠. 민재야. 응? 엄마. 너는 정말 끝까지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아직도 너가 왜 쫓겨났는지 모르는구나. 엄마. 너는 지민이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야. 너는 너 때문에 쫓겨난 거야. 내 어미가 굶고 있는데도 지민이가 뭘 그렇게 틀린 말했어요? 라고 말한 너 때문에. 내 어미가 창고에 갇혀 있는데도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한 내 놈의 주둥이 때문에. 엄마, 그건 너는 지민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너는 그 상황을 즐겼어. 지 어미를 밟고 일어서서 그 잘난 압구정 사모님 남편 노릇하고 싶었지. 안 그러냐? 민재는 아무 대답도 못했죠. 이혼? 마음대로 해. 너희 둘이 이혼을 하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든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민재야, 너는 내 아들 자격 이미 박탈당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그리고 내 손주들. 응, 엄마. 너희가 정 못 키우겠으면 시설에라도 보내. 그 독사 같은 년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너희는 애들 키울 자격도 없어. 지 자식 데리고 협박하는 년이랑 그걸 말리지도 못하는 쪼다 놈이랑 애들이 뭘 배우겠니?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끊는다. 다시는 이 번호로도 전화하지 마. 다음에 또 전화하면 너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빚쟁이가 자꾸 전화해서 괴롭힌다고. 뚝. 저는 그 전화마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민재 엄마용 휴대폰의 전원을 영원히 꺼버렸죠.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종양 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냈어요. 그 두 개의 전화기를 꺼버린 순간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속이 시원하다 못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며칠간은 아주 평화로웠죠.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업무용 전화기로요. 김 변호사 나예요. 그 압구정 집한 돈말이에요.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동산을 보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부동산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 돈 내가 좀 써야겠어요. 네. 어떻게야, 혹시 아드님?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김 변호사, 내 이름으로 재단 하나 만듭시다. 재단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재단. 뭐, 거창하게 할 건 없고, 그냥 전영자 장학재단 뭐, 이런 거. 장학재단이요? 네, 내가 평생 흙만 파고 살아서 돈이 있어도 어디다 쓸 줄을 몰랐어요. 그저 자식 새끼 입에 넣어주면 그게 다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저는 마루에 앉아 저 멀리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시골에도 돈이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천지예요. 지 어미, 지 아비가 번듯하게 살아있는데도 촌티 난다고 무시하는 그런 놈 말고 진짜 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은 그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내 돈을 좀 쓰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회장님, 정말 멋진 결정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법률 검토 마치고 서류 준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 집 한 돈 싹 다 털어 넣을 거니까. 그리고 내 전 재산도 내가 죽으면 다 그 재단으로 가게 해줘요. 내 아들놈한테는 땡전 한 푼, 아니, 1원짜리 하나도 가지 않게. 유언장도 그렇게 다시 써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죠. 오히려 그 더러운 돈이 이제라도 좋은 곳에 쓰이게 된다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김 변호사는 일 처리가 아주 빨랐죠. 전영자 장학재단은 일사천리로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우리 동네 그 작은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됐죠. 저는 그날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갔어요. 동네 이장님이 사회를 보고 군수님까지 와서 제 손을 잡고 어르신, 정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하고 치하를 하더군요. 제 앞에 교복을 입은 학생 5명이 수줍게 서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할머니 손에 자라는 꼭 옛날의 저와 민재를 보는 것 같은 아이들이었죠. 제가 첫 번째 아이에게 장학 증서를 건네줬어요. 학생 꿈이 뭔가? 저는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되거라. 할미가 끝까지 도와줄게. 그렇게 아이들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제게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어르신, 어르신 저기 웬 남자가 어르신을 꼭 뵈어야 한다고 밖에서 난리예요. 남자? 누군데? 모르겠어요. 몰골이 꼭 노숙자 같은데 자꾸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들여보내세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들여보내시라고요. 잠시 후 면사무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민재였죠. 하지만 제가 알던 민재가 아니었어요. 공사판에서 일한다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손은 다 갈라져 있었죠. 비쩍 마른 몸에는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냄새나는 작업복이 걸쳐져 있었어요. 한 달은 굶은 사람의 몰골이었죠. 그 꼴로 단상 위에 서 있는 저와 말끔한 교복을 입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멍하니 쳐다보더군요. 엄마, 민재가 저를 향해 기어오듯 다가왔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 돈 많았잖아. 그 돈 이딴 애들한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이 민재를 막아서려 했죠. 어디서 온 노숙자가 와서 행패야. 여보쇼? 당장 나가. 비켜. 저분 우리 엄마란 말이야. 엄마. 나야. 민재. 엄마 아들. 민재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민재야. 제 목소리에 민재가 멈칫했죠. 너는 너가 그토록 혐오하던 촌티가 뭔지 아냐? 엄마. 그건 흙 묻은 옷이나 사투리 쓰는 말투가 아니야. 바로 너처럼 지 어미가 평생 땀 흘려번 돈을 지가 번 돈인 양날로 삼키려는 그 신보.
그게 촌티 중에 상촌티고 거지 중에 상거지야. 너는 이 아이들이 부럽지도 않니? 이 아이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제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저렇게 씩씩하게 서 있어. 그런데 너는 내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아직도 내 어미 돈을 탐내서 이 구질구질한 꼴로 여기까지 찾아왔어. 저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오늘 내 진짜 자식들을 찾았어. 여기 이 아이들이 땀의 가치를 아는 이 아이들이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내 자식들이야. 그러고는 이장님을 향해 말했죠. 이장님, 저 사람 끌어내세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멀리 쫓아버리세요. 엄마, 안 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민재는 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들 손에 끌려나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마지막 순간 저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돈에 굶주린 탐욕만 나와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죠. 자, 우리 학생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다시 시작하자꾸나. 저는 방금 딴 오이처럼 싱싱하고 쑥차처럼 향긋한 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했죠.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전영자예요. 제 길고 기막힌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 주셨죠? 정말이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리네요. 남들은 저더러 사이다라고 속 시원하다고들 하세요. 마지막에 아주 통쾌했다고 꼴 좋다고 해주시죠. 맞아요. 속이 시원하긴 하죠. 그 썩은 내 나는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년 놈들한테 전화로 내 집 내가 팔았다고 말할 때는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짐승 같은 놈이 되었어도 제 뱃속으로 낳고 제가 평생 흙 파먹으면서 키운 자식이에요. 마지막에 면사무소에서 그 거짓꼴로 나타나서 엄마 하고 기어오는데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죠. 그놈 손을 잡고 씻기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더군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거기서 마음 약해져서 그 손을 잡았다면 저는 또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을 거예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죠. 안 그러면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니까요. 걔들은 제 돈만 본 게 아니에요. 제 인격, 제가 살아온 세월까지 다 짓밟았죠. 촌티난다. 창피하다.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방에 좀 처박혀 계세요. 그 말들이 며칠 밤낮으로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년이 제 손주 놈한테 할미 만지지 마라, 더럽다고 가르칠 때, 제 아들놈이 그걸 보고도 잘했다고 웃을 때, 저는 이미 제 자식을 잃은 거였죠. 밥을 굶기고 창고에 가둔 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매정했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 저 같은 늙은이가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 저 전영자였다면 어느 순간에 가장 화가 나고 속이 터지셨어요? 그깟 돌멩이 만졌다고 도둑 취급하며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하고 소리 지르던 며느리년 하지민이의 그 낯짝이었나요? 아니면 다 듣고 나서 엄마 지민이가 뭘 틀린 말했어요? 하고 아내 편들던 제 아들놈 민재의 그 등신 같은 배신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저를 창고방에 굶겨놓고 개밥 그릇 주면서 명예 이전 서류 내밀던 그 짐승 같은 두년놈의 탐욕이었나요? 또 언제가 가장 속이 시원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김 변호사한테 당장 팔아요.
현금 박치기로 하고 새벽에 전화했을 때요. 아니면 쫓겨난 그년놈들이 거짓골로 시골집에 찾아왔을 때 제가 여긴 그런데 아니에요 하고 대문 닫아버렸을 때요.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에 면사무소에서 내 진짜 자식들은 여기 있다고 말하며 그놈을 쫓아냈을 때인가요? 여러분, 그 두 년놈, 민재랑 하지민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제 아들놈이 저한테 이혼하겠다고 싹싹 빌던데 걔들이 정말 이혼했을까요? 아니면 끈 떨어진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서도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다 너 때문이야. 원망하면서 그 지옥 같은 삶을 같이 살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독사 같은 하지민이가 제 아들놈을 가만 놔둘 것 같지가 않네요. 제가 마지막에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전영자 장학재단을 만든 건 정말 잘한 일 맞죠? 어차피 그 더러운 돈 그놈들 손에 쥐어줘봤자 제2, 제3의 피해자만 만들 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흙 속에서 땀 흘리는 진짜 보석 같은 아이들, 억울한 사람 돕겠다는 착한 아이들한테 쓰는 게 제 남은 인생에도 먼저 간 영감한테도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제 마지막 결정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야기를 보시면서 웃고 울고 또 같이 욕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참 궁금해요. 제가 어떤 점은 부족했고 어떤 점은 잘했는지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댓글 많이 좀 달아주세요.